아이고, 아들이 날 여기에 버리고 가버렸네. 아이고. 나는 바보였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썩어 문드러진 폐가 마당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인생 참 덧없다는 말, 그게 제 유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30년 전 시집올 때나 보던 낡고 뒤틀린 나무 대문이 서 있습니다. 아들놈은 이곳이 공기가 좋다며 몸이 안 좋은 저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안식처라고 합디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건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제 팔뚝만한 쥐새끼들이었죠. 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이 사연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할머니의 복수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무너진 천륜을 바로잡는 큰 힘이 됩니다. 의사 아들 만들겠다고 생선 가시가 손톱 밑을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이 텅 빈 폐가 마당에 먼지처럼 흩날립니다. 어머니, 여기서 딱 한 달만 계세요. 금방 모시러 올게요. 아들의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녀석이 타고 온 검은색 세단은 먼지를 풀풀 풍기며 이미 고갯마루를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라는 여편네는 창문조차 내리지 않더군요. 제가 준 다이아 반지를 낀 그 손으로 말입니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 마당 한 구석 썩은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덩그러니 놓인 택배 상자 하나가 보입디다. 수신이는 저인데 보낸 사람 이름이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10년 전 가시나가 공부는 무슨 공부냐며 머리채를 잡아 쫓아냈던 제 막내딸 지수였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자마자 진동하는 건 달콤한 향기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썩은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시커멓게 문드러진 사과 몇 알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인연이 제 애미가 여기서 죽어가는 걸 알고 비웃으려고 이걸 보냈나? 억울하고 분해서 썩은 사과를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악!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하는데 박살난 사과 사이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입디다.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리고 저를 버린 아들놈의 목줄을 죄의 심판의 시작인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10년 전 연락 끊긴 딸녀는 어떻게 제가 여기 올 줄 알았으며 왜 썩은 사과 속에 그것을 숨겨보냈을까요? 사실 제가 이 폐가로 쫓겨나기까지는 단순히 아들의 불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며느리의 치밀한 계략과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어떤 비밀이 얽혀 있었죠. 이제부터 그 지옥 같았던 지난 1년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바보가 되지 마시길 빌면서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키운 아들이 번듯한 대학병원 의사가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제 손등은 소금물에 불어터져 갈라지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린내가 박혔지만 아들의 흰 가운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비린내를 누구보다 혐오하게 될 여자가 제 집으로 들어올 줄은 말입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윤희는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 오던 날 제 갈라진 손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던 그 눈빛을 제가 왜 놓쳤을까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겠어요. 입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제가 건넨 보리차 컵을 휴지로 몇 번이나 닦아내던 그 손길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저 귀한 집딸이라 깔끔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갉아먹을 독사의 첫 번째 혓바닥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결혼 후 아들 내외는
제 아파트를 팔아 강남의 큰 평수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생선 장사 그만두시고 저희랑 넓은 데서 편하게 사세요. 아들의 그 감미로운 제안에 저는 평생 일궈온 집과 가게를 다 정리해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에 입성한 첫날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거실 소파에 앉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제가 지나간 자리마다 소독제를 뿌려댔고 제가 손자와 대화라도 하려고 하면 애 공부 방해된다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무심하던 녀석은 어느새 며느리의 입이 되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윤희가 예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의사라는 권위가 이제는 저를 냄새나고 무식한 노인네로 몰아세우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제 집에서 죄인처럼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와 믿기지 않는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알던 아들과 며느리가 사람이 아니라 돈에 눈먼 괴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가 제게 내민 종이 한 장에는 어떤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왜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던 걸까요? 인생의 굴곡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가장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순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게 될 전조가 나타났으니까요. 거실로 불려나간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찻상 대신 서류 뭉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평소답지 않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차를 권하더군요. 하지만 그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민 건 다름 아닌 재산 포기 및 증여 확인서였습니다. 아들이 병원 개원을 준비하는데 대출이 부족하니 제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상가, 건물 하나마저 자기 명의로 돌려달라는 소리였지요. 어머님, 저희가 다 어머니 잘 모시려고 그러는 거 아시죠? 나중에 병원 크게 잘 되면 제일 좋은 병실에 모실게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신다는 말은 제 귀에는 이제 그만 죽어달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제가 주춤하며 볼펜을 잡지 못하자 옆에 앉아있던 아들놈이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아들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믿으시잖아요. 이거 없으면 저 개원 못해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평생 아들 기죽을까봐 져주며 살았던 애미의 약점을 녀석은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더미에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제 생명줄을 제 손으로 끊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챙겨든 며느리의 태도는 그날 밤으로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밥상에는 찬밥 한 덩이와 쉬어터진 김치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엌에라도 나가면 어머님 냄새 때문에 애들 비위 상하니까 제발 나오지 마세요. 라며 소리를 질러댔지요. 아들은 병원 개원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고 집에 오는 날에도 제 방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는 이미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은 껌껍데기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응,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그 노인네 건물명에 이전됐고 조만간 요양원 보내버릴 거야. 아니, 그냥 시골 구석에 버려두는 게 싸게 먹히지 않을까? 깔깔거리며 웃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재산과 의사 마누라라는 타이틀만을 노리고 들어온 사기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방으로 돌아온 저는 벽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내쫓았던 막내딸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금이야 오기야 챙길 때 지수는 부엌 구석에서 남은 밥을 먹으며 오빠의 헌책으로 공부를 했었지요. 엄마,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지수가 울며 했던 그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지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아남아 지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계획대로 이름도 모를 시골 구석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이 집구석을 박차고 나갈 마지막 용기뿐이었습니다.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는 말, 그건 제 자식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샌 다음 날 아침, 제 방 앞에는 커다란 이삿짐 상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도 하지 않은 서늘한 얼굴로 제 팔을 잡아 끌더군요. 어머님,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 가신다면서요? 짐 다 쌌으니까 나오세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지만 제 방을 훑어보는 그 여자의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거부할 틈도 없이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녀석은 제 눈을 피하며 낡은 짐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엄마, 서울은 공기도 안 좋고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 내려가 계시면 제가 매달 용돈도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지만 떨리는 손끝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애미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느냐? 아들은 대답 대신 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쇳덩어리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 박히는 조종처럼 들렸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듬성듬성한 논밭과 앙상한 나무들만 보이기 시작할 때쯤 차는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아들을 업고 도망치듯 떠나왔던 시골의 그 폐가였습니다. 비바람에 지붕은 내려앉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저를 비웃듯 서 있더군요. 여기서 지내시라고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제 절규에도 아들은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창문만 살짝 내리고 돈 10,000원짜리 몇 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어머님, 여기 시골 인심 좋으니까 대충 얻어드시면서 사세요. 개원하느라 저희도 바빠요. 연락 안 되니까 전화할 생각은 마시고요.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제 70년 인생이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아들은 끝내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폐가에서 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대들보에 목이라도 맬까 아니면 이대로 굶어 죽을까? 그런데 그때 무너진 담벼락 너머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제 소식을 안다던 옛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건넨 말 한마디에 저는 제가 왜 이곳으로 버려져야 했는지 며느리와 아들이 숨긴 또 다른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폐가에서 사고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아들 내외가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제가 이 낡은 집 명의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복수의 씨앗은 그렇게 가장 비참한 순간에 제 가슴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차가 떠난 자리엔 매캐한 매연과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무너진 부엌 바닥에 앉아 짐 가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자야, 네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네가 사라져야 저놈들이 편하겠구나. 대들보에 매달릴 끈을 찾으려 먼지 쌓인 방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곰팡이 핀 벽지 뒤로 툭 삐져나온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제 손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노름에 빠져 집을 나가기 전 남편이 제게 몰래 맡겼던 이 폐가와 주변 땅의 진짜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아들놈과 며느리는 제가 강남 아파트를 팔아준 돈이 제 재산의 전부인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이 쓰러져가는 폐가와 그 뒤편에 볼품없는 잡목님이 최근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금싸라기 땅이 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제가 이곳에서 적당히 앓다가 고독사하기만을 바라고 저를 던져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땅은 자연스럽게 유일한 혈육인 아들의 차지가 될 테니까요. 그 추악한 계산 속을 깨닫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 대신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낯선 남자 둘이 담벼락 너머로 집안을 훑어보고 있더군요. 이 집 할머니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다더니 아직 살아계시네.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이미 부동산 업자들과 접촉해 제가 죽지도 않은 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아들의 병원 확장 비용으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저를 요양원이 아닌 이곳으로 보낸 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제 명주를 빨리 끊으려던 며칠 전의 사고사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서울로 올라가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수중에 푼돈 10,000원짜리 몇 장뿐인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털털거리는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세요? 서울서 택배 왔는데요. 우체국 직원이 던져놓고 간 커다란 상자 하나.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년 전 내쫓은 딸 지수가 보낸 그 썩은 사과 상자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기 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떨어진 사과 한 알을 쥐어짜 보았습니다. 시커먼 진물이 흘러나오는 그 썩은 사과가 꼭 제 처지 같아 다시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바닥을 덮고 있던 신문지를 걷어낸 순간 제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금 뭉치와 함께 놓인 낡은 편지, 그리고 지수가 그동안 저 몰래 준비해온 어떤 서류가 제 복수의 가장 강력한 창이 되어줄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도대체 어떻게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썩은 사과 상자 안에는 현금 말고도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어떤 결정적인 비밀병기가 더 들어있었을까요? 이제 사냥개는 제가 아니라 저를 버린 그 불효자식들이 될 차례였습니다. 썩은 사과를 마당에 내팽개치고 대성통곡하던 저는 상자 바닥에 깔린 신문지 사이로 삐져나온 노란 고무줄 뭉치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10,000원짜리도 아닌 신사임당이 그려진 50,000원권 돈다발들이었습니다. 한 묶음, 두 묶음. 정신없이 신문지를 들춰내자 그 아래엔 낡은 통장 하나와 편지, 그리고 며느리 윤희의 얼굴이 찍힌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상한 척 명문대 출신의 재벌가 집안이라며
으스대던 며느리가 웬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 진한 화장을 하고 웃고 있는 과거 사진들이었습니다. 지수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더군요. 엄마, 오빠가 데려온 그 여자, 내가 예전에 일하던 가게 근처에서 유명했던 여자야. 학벌도 집안도 다 가짜야. 엄마 버려진 거 알고 내가 뒷조사 좀 했어. 이 돈으로 일단 몸 추스르고 있어.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제가 아들만 챙기느라 모질게 쫓아냈던 딸녀는 강남 바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밑바닥부터 올라와 저보다 훨씬 무서운 정보력을 가진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엄마 호강시켜줄게라며 울며 떠나던 그 작은 어깨가 이제는 제 무너진 하늘을 받쳐줄 기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돈 뭉치를 가슴에 안고 마당 한가운데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었습니다. 아들놈 의사 만드느라 판 상가 건물이 억울해서 잠도 못 잤는데 딸녀는 제게 그보다 더 큰 복수의 칼날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가 앞마당으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타고 온 세단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차에서 내린 건 세련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내리자마자 곰팡이 핀 방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고는 말없이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느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목숨은 이제 나를 버린 저 괴물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는데 쓰겠노라고 말입니다. 지수는 차 뒷좌석에서 노트북 한 대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제 집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쓰는 통화 녹취록과 아들놈이 병원 공금을 횡령해 며느리의 사치 비용을 대고 있다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폐가에서 조용히 죽어주기만을 바랐겠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지수가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을 지수에게 넘기고 아들놈에게 준 모든 증여를 불효를 근거로 취소하는 소송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저 인간들, 지들이 가진 게 다 모래성이라는 거 알게 될 거야. 지수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통쾌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서울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승전보를 울리던 며느리의 비명이 여기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우리를 버린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지수의 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 아들의 차 뒷좌석에서 눈물로 적셨던 그 길을 이제는 복수의 칼날을 품고 다시 오릅니다. 지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한 번에 죽이면 재미없어. 지들이 가진 게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그 공포를 느끼게 해줘야지. 딸아이의 서늘한 목소리에 제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들놈이 병원 원장들과 모여개원 축하 파티를 여는 날이었지요. 며느리 윤희는 그곳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며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여자인 양 웃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에 제가 사준 다이아 반지를 끼고 말입니다. 제가 폐가 먼지 구덩이에서 썩은 사과를 던지며 울고 있을 때 그 여자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수는 저를 최고급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 대신 품격 있는 실크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거울 속에는 생선 비린내 나는 노파가 아니라
기품 있는 여사가 서 있더군요. 지수가 건넨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저는 당당히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어머, 저 할머니 누구셔?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귀신을 본 듯한 그 얼굴, 핏기가 싹 가신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당황한 아들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이더군요.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빨리 나가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윤희야, 시골 공기가 참 좋더구나. 덕분에 내 정신이 아주 맑아졌어. 내가 쓴 그 사체 서류랑 내가 예전에 미스 김으로 불리던 시절 사진들. 그거 보니까 잠이 확 깨더라고. 제 말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지수가 준비한 선물이라며 며느리의 과거 사진 한 장을 그녀의 드레스 주머니에 슬쩍 찔러 넣었습니다. 맛보기란다.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빌린 돈, 그리고 내가 속인 내 인생. 그 대가가 얼마나 매운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줄게. 며느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지요.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우아하게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폭탄이 터졌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쌓아 올린 가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수가 노트북을 켜더니 웃더군요. 엄마, 방금 오빠 병원 대출 승인 거절됐어. 엄마가 담보 취소 소송 걸었거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병원이 무너지고 며느리의 과거가 세상 천지에 드러날 시간. 저는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아, 이제 니들이 내 발밑에서 기어다닐 차례다. 파티장에서 던진 사진 한 장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쫓겨났던 그 강남 아파트에서는 비명과 물건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지수가 심어놓은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가히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과거 사진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며느리는 오히려 당신 병원 개원 비용 마련하려고 내가 사채까지 끌어 쓴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대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서로를 사랑하는 척 가식의 가면을 썼던 두 괴물이 이제는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짐승이 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수와 함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제가 사준 그 강남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독제 냄새 대신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진동하더군요. 며느리는 눈이 퀭한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파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아들이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엄마가 저 여자 사진 보낸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속였어요. 내 인생 책임지라고 하세요. 아직도 제 인생 망친 것만 생각하는 그 한심한 꼬락서니를 보니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털어내며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및 부동산 명도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 사준 그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법의 심판장이나 다름없었지요. 어머니, 이건 제 집이에요. 제가 어머니 모시려고 명의까지 다 받아둔 집이라고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지수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수는 며느리의 얼굴 앞에 스마트폰 하나를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제 폐가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빌리며
작성한 위조 서류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언니 사문서 위조에 사기죄까지 추가하고 싶어? 아니면 곱게 짐 싸서 나갈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병원 대출이 취소되면서 이미 사채업자들이 아들의 병원을 점거하기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땅을 담보로 사채를 쓴 덕분에 이제 그 빚은 고스란히 아들의 병원과 이 아파트를 집어삼키는 독약이 된 것이지요. 제가 폐가에서 죽기를 기다리며 팠던 함정에 결국 자신들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골 안 보낼게요. 여기서 평생 모실게요. 아들이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신다? 아들아, 너는 내 애미를 시골 폐가에 버릴 때 그곳이 내 무덤이 될 줄은 몰랐겠지. 이 집은 내일 당장 경매로 넘어갈 거다. 지수가 이미 채권을 다 사들였거든. 며느리는 실성한 듯 웃으며 드레스룸으로 달려가 명품 가방들을 챙기려 했지만 지수가 데려온 용역 직원들이 이미 압류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린내 나는 손으로 번 돈으로 산 그 화려한 옷과 가방들이 하나씩 압수되는 것을 보며 저는 7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서로에 대한 증오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남 아파트 현관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압류 딱지가 붙은 채 중고시장으로 팔려나갔고 아들의 병원은 개원도 해보지 못한 채 사채업자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제가 비린내 나는 손으로 일궈온 재산이 그들의 욕망이라는 불길 속에서 제가 되어 사라진 것이지요. 갈 곳 없어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저를 버렸던 그 시골 폐가였습니다. 제가 지수와 함께 폐가 마당 평상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을 때 먼지를 푹 뒤집어 쓴 낡은 택시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들놈의 행색은 가관이었습니다. 번듯한 의사 가운 대신 구겨진 셔츠 차림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그 뒤를 따르는 며느리 윤희는 화장이 다 번진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제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라도 살게 해주세요. 아들이 제 무릎을 잡고 통곡을 하며 빌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저 여자한테 속아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불과 보름 전 저를 짐짝처럼 버리고 떠나던 그 차가운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이제는 비굴한 짐승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깎고 있던 사과 하나를 아들의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지수가 제게 보내줬던 그 썩고 문드러진 사과와 똑같은 놈으로 말입니다. 먹어라. 내가 나한테 준 게 이거 아니냐? 이 사과가 썩어 문드러질 때 내 가슴도 그렇게 썩었다. 제 말에 아들은 사과를 집어들지도 못한 채 꺼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제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가 그 손을 가볍게 걷어찼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기가 언니가 우리 엄마 죽으라고 던져놓은 그 폐가야.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래, 살게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지수가 내민 건 친권 포기 및 접근 금지 각서, 그리고 그동안 가로챈 재산에 대한 전액 변제 약정서였습니다. 그걸 쓰지 않으면 당장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통보였지요. 아들은 살기 위해, 아니, 길바닥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되길 바라며 살았던 제 세월이 그 지장 한 번에 완전히 끊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지수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텅 빈 폐가 마당에 남겨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쥐새끼들이 들끓는 그 방에서 이제 그들이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야겠지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폐가를 보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영자로 돌아온 것 같아 시원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폐가 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아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스스로 끊어낸 그날, 제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평생 중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차에 태우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저 사람들 걱정은 그만해. 본인들이 지은 죄만큼 벌 받으며 살 거야.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지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만사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제가 죽으려고 찾아갔던 그 낡은 폐가와 잡목림 부지는 신도시 핵심 상업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지수가 제 명의를 지켜준 덕분에 저는 평생 생선을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화려한 아파트를 사거나 보석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수와 함께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라 지었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내주고 갈 곳 잃은 노인들,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평생을 희생만 하며 살아온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한 쉼터와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풍기며 무시당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생님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제 손톱 밑에 비린내는 사라졌고 이제는 은은한 잉크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가끔 지수가 직접 만든 정성 가득한 반찬들을 들고 쉼터를 찾아올 때면 저희는 마당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잘 익은 빨간 사과를 깎아 먹습니다. 썩은 사과를 던지며 통곡하던 그날의 상처는 이제 흉터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달콤한 맛을 알게 된 것이겠지요. 지수는 요즘 제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제 이름 박영자를 하얀 종이에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갈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한편 그 폐가에 남겨졌던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들은 의사 면허가 정지된 채 공사 현장을 전전하고 있고 며느리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외로움을 견뎌야 할 차례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오래전 길을 잃은 타인일 뿐이니까요. 인생은 70부터라는 말, 예전엔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을 살고 있습니다. 주름진 제 얼굴의 골마다 고여있던 슬픈 사연들은 이제 기쁨의 눈물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눈물 짓고 계신 어머니들이 계신가요?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무너지려 하시나요?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 상자 아래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금사과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 영자가 당신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당신의 진짜 이름을 찾으러 떠나보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영자 할머니의 사이다 반전과 따뜻한 새 출발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셨나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자 할머니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속 주인공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